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노사협상 결렬로 서울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시내 버스 대부분이 오늘 새벽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0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민주당은 오전에 서울 용산역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시 이전과 서울 개발 규제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을 17살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인이 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의료개혁 백지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민의 미래 인효한 선거대책위원장으로부터 총선 관련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함께 의정 갈등 해법을 짚어봅니다. 3월 28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최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12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들 불편이 크겠네요. 네, 그 서울 시내버스의 약 97%에 해당하는 7,200여 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202회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 400여 대를 투입했는데, 세부 노선과 운행 시간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120 다산 콜재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노사가 추후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노사 양측은 본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물밑 협상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비롯해 호봉제도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에 임금 6.1% 인상안이 담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어떤 게 허용되고 또 어떤 게 금지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확성장치, 그러니까 마이크를 쓸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선거 사무원 등이 어깨띠를 매거나 팻말 등을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동보 통신 방식의 단체 문자는 후보자 본인만 사전 신고한 한 개의 번호로 8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도 게시되고 거리 현수막도 내걸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와 비례 후보자 다 할 수 있지만 신문 방송 광고는 비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날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25cm 이내 소품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투표지를 올려서는 안 되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여야 공약 관련 얘기해 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긴다는 승부수를 띄웠죠? 네, 원래는 2031년까지 일부 기능 이전이 예정됐던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국회 부지는 금융과 문화 중심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의 고도 제한은 물론 주변 지역의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인효한 국민의미래선대위원장은 어제 나란히 인천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천이 대한민국의 한 일들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은 원희룡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이번 총선의 성격에 대해선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이라고 거듭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자정부터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충청권을 돌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청권을 찾아서 국민 분열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들을 적대와 분열로 몰아넣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며 이를 심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처가가 충주에 있는 점을 들면서 자신을 충주의 사위라고 소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미세한 선거로 승부가 난다며 충청권 표심에 공들이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무상교육 등을 담은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밝혔습니다. 먼저 8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7살까지 확대해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오늘 대통령실과 가까운 서울 용산역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을 선출한 의사협회는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고 요구했죠. 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인의 총파업 언급과 관련해선 법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원을 늘린 의대에 필요한 교원과 기자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당선과 동시에 대화 조건으로 책임자 파면과 의료개혁 백지화를 내세웠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일부 대형 병원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병동과 응급실을 줄이는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올해 1월 그러니까 올해 첫 인구 동향 통계가 나왔습니다. 1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를 또 기록했다고요? 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00여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7.7% 줄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1월 출생아 수는 2022년에 2만 4,6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3,200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2만 2천 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출생아 수의 얕은 달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은 1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대전과 충북에서만 증가했을 뿐 나머지 15개 시도에선 감소했습니다.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0.5% 줄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서 올해 1월 인구는 11,000여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숨은 세금 또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여러 부담금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이 없어지는 겁니까? 출국할 때나 영화 볼 때도 껌을 살 때도 부담금이 붙는데요. 네. 이 부담금을 만든 건 원래 공익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원인 제공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흡연자에게 돈을 걷어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문제는 부담금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91가지나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부담금 32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데 영화 관련료에 붙던 500원 정도의 입장권 부담금이 사라집니다. 항공 요금에 붙는 출국 납부금은 4,000원 인하되고 여권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 기여금은 10년 복수 여권 기준으로 3,000원이 인하됩니다. 이 인하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시작됐지만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예상보다 개화가 더디면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KBS 취재진이 대표적 벚꽃 축제 장소인 서울 석촌호수를 찾아가 봤더니 아직 나무마다 꽃봉오리만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지자체들은 따뜻했던 겨울 날씨 등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벚꽃 축제 일정을 앞당겼는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았고 비까지 자주 내려 일조량마저 적어지면서 아직 꽃이 피질 못했습니다. 이 벚꽃이 일찍 피려면 2, 3월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일조 시간도 지난 50년 평균의 74% 수준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고 주말 오후까지 기온이 차츰 떨어질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 서울 시내 벚꽃은 축제 기간을 넘겨서 피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7월에 태어난 한국 출생 1호 판다 푸바오가 얼마 안 있으면 전세기 타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관람객들과는 이미 작별 인사를 나눴죠? 네, 이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다음 달 3일 중국으로 떠납니다. 특히 푸바오는 사육사인 일명 강바오, 강철원 씨의 팔짱을 낀 채 함께 있는 쇼츠 영상이 조회수가 2,2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푸바오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40분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무진동 특수 차량에 태워진 뒤 인천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중국 측이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에서는 쓰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존연구센터에 있는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강철원 사육사는 중국 판다 보존연구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전세기에 탑승해 푸바오에 이동을 도운 후 귀국합니다. 푸바오는 지난 2016년 중국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난 뒤 용인 푸시나 푸공주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오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쪽 시작으로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번 비는 전국적으로 내린 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권 해안은 늦은 밤까지 내립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부에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수도권 강원권은 5mm 내외의 강우량, 충청권 5에서 10, 남부지방 대부분 5에서 40mm 예상되고요. 가장 양이 많은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20에서 80mm입니다. 오늘 황사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질 괜찮지만 저녁부터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이 나빠지겠고요. 황사 유입이 좀 빨라지면 늦은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역에 황사가 섞여 비가 올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종일 나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현재 서울이 9.5도 등으로 구름이 한껏 뒤덮여 대부분 높은 편이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광주, 부산 14도 등으로 10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면서 전국이 대부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 지역이 많아지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또 쌀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휴일은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9.5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정리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평소보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오전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부분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4시 첫 차부터 즉시 비상소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총 202회를 증회 운영하겠고요. 출근길 혼잡 시간도 현행보다 1시간씩 연장됐습니다. 출퇴근길에 참고해 주시고요. 고속도로는 곳곳으로 빗길이라서 평소보다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기흥 부근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요. 판교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1km가량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더 가서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주채 남지 않은 기간 여야는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과 총선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오늘 새벽 공식 선거운동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0시부터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하신 이유 뭡니까? 출발부터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 또 답을 찾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위원장님 모시고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인들 만나면서 민생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인요한 위원장님과 한동훈 위원장이 네, 포옹을 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네. 포옹은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의견과 이견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선거에 대해서는 하나다. 네. 꼭 나라 사랑하고 당을 바로 잡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를 자꾸 특급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한 위원장님이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사실 당대표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벽 0시 그 이른 시간에 시민들도 좀 왔습니까? 아니면 상인들은 꽤 있었을 것 같고요. 분위기 어땠어요? 상인도 있고 시민도 놀랍게도 좀 나왔고요.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마음이 훈훈하고요. 또 거기에 그 시장의 문제점들을 상인들이 아주 일일이 다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고요.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어제 백령도 방문하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특히 일제강점기 때부터 많은 분들이 애국지사도 있고 참전용사도 있고 6.25 이후에도 남북 대립 때문에 굉장히 희생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 챙기겠다. 꾸준하게 그들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백령도를 갔고요. 정말 잘 갔다 왔습니다. 거기 46명의 아까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분들 유가족한테는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분들 희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다녀왔습니다. 네. 작년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셨는데 올해는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컴백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석 달 만에 정치권 돌아오신 소회 어떠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의사예요. 33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근데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요. 혁신 때 했던 일들을 이제 완성되는 걸 좀 보고 싶고 또 선거가 위태롭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고 그래서 나서서 직접 참여를 하고 잘 설득해서 국민들이 4월 10일 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지금도 광주 5.18 묘지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 속에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혁신위 때도 그렇고 이번 비대위 선대위 때도 그렇고 어렵고 중요한 시기 되면 인요한 이름 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을 여당 구원투수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과분합니다. 구원투수는 보통 어려운 상황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실수도 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지만 이걸 고쳐나갈 용기도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들을 자세가 돼 있고 더 큰 문제점은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지금 주장들 뭐 조국 교수가 뭐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원래 김대중 정신을 그 시장 경제에 뭐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뭐 굉장히 포퓰리즘을 따르고 있고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광주에서 통역을 했고 도청에서 뭐 운동권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다 합쳐서 마음을 외국과 경쟁을 해서 이겨나가야 되고 한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는 1등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든 탑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끌어내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여기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양당이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자체 분석인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어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주 채 네. 남지 않은 기간 판세 역전시키는 반전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뭐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를 다 믿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뭐 어젯밤에는 보니까 뭐 야당 쪽에서 뭐 다 합치면 뭐 200석을 가져간다 아주 심란한 뭐 언론의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하고 또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 사이에 뭐 의견 충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다양성이다. 또 우리는 절충하면서 간다. 한 사람의 의견을 100% 따라서 나가는 당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 사람이 다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매우 건강치 못합니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합리적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좋은 미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짧게는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국민한테 있지만 길게 좀 봐달라. 좀 기회를 달라. 지금까지 무슨 우리 의회 독재를 했는데 뭐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기회를 줬습니까? 우리가 뭐 마음껏 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 정권이 뭐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저도 네거티브론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냉정하게 지난 정권의 사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뎌나가면 더 밝고 더 희망적이고 더 번영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이 위원장님이 국민의 미래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직접 유세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이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세요? 웃으면서 제가 그쪽 단어를 잊어버리겠다. 선관위 문제도 있고. 근데 네. 국민의 미래는 그 말 자체입니다. 국민의 미래. 우리 그 40석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비례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표 의석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가능하면은 반 이상을 차지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우리 비례 숫자도 보태서 튼튼한 정부 우리가 그 뒷받침을 해서 정책을 긍정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제일 저를 도와줬던 이소희 의원이 19번인가 20번인가 받았는데 그분이 안정권에 들도록 목표를 하고 있지만 욕심은 뭐 30석 이상 좀 우리한테 주면은 참으로 좋겠고 또 우리가 비례정당이지만 굉장히 전문가가 많고 또 우리 중에 평범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는요, 정치인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평범한 사람, 전문가가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이 우리가 국민의 낮은 자세를 임해서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국회에 반영시켜서 법도 통과시키고 그런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 위원장님께서는 최근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멋있는 당이었는데 변질됐다, 포퓰리즘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시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있으면서 처음으로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이뤘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직접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주장을 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당대표가 그 야당에서 무슨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뭐 민주주의를 해서 뭐 자본주의를 해서 뭐 경제가 망가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들이 포퓰리즘에 너무 그 국민의 혈세 세금을 함부로 나눠주다가 경제가 추락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정말 국민의 세금도 뭐 1,000원, 10,000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주 건전한 정책을 펴나가고 그런 뭐 그냥 국민의 세금 가지고 표를 산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참 비유가 상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은 정말 정책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을 챙겨야 됩니다. 그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25만 원씩 그냥 뭐 일가족에 뭐 100만 원씩 그냥 다 과자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잘못된 정책이고 국민들이 그 좀 투명하게 그 내막을 좀 보고 돈으로 투표 사는 거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좀 결론을 내주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얘기하지다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재명 조국 대표 두 사람이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조국에 대한 심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죠. 첫째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관한 심판이고 그다음에 의회 독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회를 이끌었는데 과반수 가지고 독단과 뭐 자기네가 원하는 법만 통과시키고 타협을 안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은요 절충안입니다. 만나서 문 닫아놓고 타협안을 이뤄서 또 국민을 위한 것이 뭔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33년 근무했는데 소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의료원에서 환자를 위하고 우리 기관을 위한 게 뭔가 그래서 잘 돌아갑니다. 기관이.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한 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나를 위한 게 뭔가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덮어버리고 권력을 가지고 무슨 재판을 뒤집고 이런 생각 자체가 권력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다 용서가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법치 국가 바탕의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반칙하는 일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선거는요. 잔치고 선거는 아주 재미난 민주주의의 그 운동 경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상과 정책은 양보를 못합니다. 올바른 사상, 올바른 정책,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경제정책 특히 이걸 우리가 헤아려고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남하고 경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강대국들과도 같은 어깨를 같이 해서 힘을 겨루면서 우리 이익을 철저하게 미국하고도 이익을 찾아야 돼요. 중국하고 무역하면서도 아주 공평하게 무역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권에선 이제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중재자로 나섰어요.
네. 이쪽 전문가로서 어떻게 그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벌써 뭐 내부적으로는 많은 대화를 공개를 할 수 없지만 많은 대화를 어젯밤 늦게까지도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줬습니다. 좋고 제 의견이 아니고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나눠 가졌는데 저는 의사로서 공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뭐랄까 월권을 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당에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좀 우리 한 위원장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들을 만났고 이제 탄산출을 띄웠고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위원장님 개인 홍보 궁금합니다. 국회 입성하면 어떤 정치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요 포용 정책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민주당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독단 경쟁을 버리고 우리가 포용하고 서로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어제 제가 행사에 가서 강남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 후보들을 일일이 다 악수했습니다. 오늘도 혹시 5.18 묘지에 가서 혹은 광주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당 타당 사람들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우리 머리 같이 맞대고 같이 나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게 제 기본적인 자세고 이걸 끝까지 국회에 가게 되면 지키려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당 비례정당 선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점 호소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살아온 것보다 지내온 것보다 더 밝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투표할 때 정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리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발전시켰고 희생된 분들은 왜 희생됐고 깊이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고쳐나갈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높이 좀 평가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제발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효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정치를 여의도에서 나오게 하자. 거짓과 반칙을 일삼으며 정쟁만 하는 여의도 정치에서 동료 시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치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그리고 민생. 국민의 미래는 일하고 싶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면 미래가 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비례대표는 두 번째 칸. 국민만 보고 찍으세요. 국민의 미래. 정치를 여의도에서 나오게 하자. 거짓과 반칙을 일삼으며 정쟁만 하는 여의도 정치에서 동료 시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치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그리고 민생. 국민의 미래는 일하고 싶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면 미래가 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비례대표는 두 번째 칸. 국민만 보고 찍으세요. 국민의 미래.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 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 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밤샘이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과 진료 모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도 늘려 전공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 전공 이지혜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개개인들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닥친 현실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저는 정말 언젠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전국 각지 대학교 축제에서는 축제 현장 이곳저곳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축제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쓰레기통이 꽉 차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잖아요. 축제 부스에서도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접시, 비닐봉지 이렇게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개인용 수저나 그릇, 텀블러, 에코백을 챙겨가서 일회용품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몸소 느꼈고요. 저도 한 번이라도 더 텀블러를 챙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핫팩 많이 사용하시죠? 택배에 딸려오는 아이스팩 속에 있는 물을 버리고서 그 안에 귤 껍질을 잘게 잘라서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40-50초 정도 돌리고 나면 1시간 동안 온기가 지속되는 귤 껍질 핫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귤 껍질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핫팩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서쪽과 내륙 중심으로 시작된 비 이제는 경상권으로도 좀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경상권 해안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비가 조금 더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권 5mm 내외, 충청권 5에서 10mm, 남부지방은 거의 대부분 5에서 40mm고요. 가장 양이 많은 곳은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20에서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황사 소식도 들려오겠습니다. 현재는 대기질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이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황사 유입이 조금씩 빨라진다면 늦은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역에 황사가 섞여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우산 꼭 챙기셔야 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광주, 부산 14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5도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강풍특보 내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9.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의사와 정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65% 넘는 득표율로 의협 차기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의사들이 임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의사회원들이 역대급 투표율에 역대급 지지율로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잘못된 정책을 명확하게 분명히 바로잡아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 당선인은 의료계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맞습니까? 강경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돼 있고요. 그래서 대정부 투쟁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더 대응이나 투쟁이 더 강력해지긴 할까요? 앞으로? 그것은 이제 그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자세에 달려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대 증원 아주 강하게 반대해 왔고 더 나아가서 의대 정원 50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3자적인 객관적으로 보기에 2,000명 늘리자는 정부와 네. 동결 혹은 오히려 줄이자는 의협회장 과연 협상이 될까요? 누구 그 주장이 맞느냐에 따라서 네. 그 주장이 타당한 쪽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측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료 현장의 전문가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께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이제 고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 장관, 박 차관 파면을 이제 4가지 전제 조건, 대화 전제 조건 내거셨는데 정부가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사람이 먼저 파면돼야지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분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를 만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도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의 경질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묻길래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에 분명한 그 책임질 파면 형태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까? 예, 고위직에 있는 분들로서 책임을 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화를 시작하려면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도 정부가 이제 유연한 입장이나 태도를 이제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의사협회도 이제 대화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 약간 좀 유연성이나 이런 거 가져야 할 거라고 또 저 반대쪽에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그런 의미에서 의사협회가 대화 물꼬 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부 측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바는 전공의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대응하고 있는 비대위 위원들, 위원장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자 전공이 집에까지 찾아오는 그 경찰하고 복지부 공무원이 찾아와서 그 업무 복귀하라는 그래서 그 여전공의는 너무 무서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 후에 출산 직후인 그 여자 전공의한테 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병원에 다시 나오라는 통지가 갔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그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는 것이고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 분명하게 책임을 지어야 이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불거진 건 의대 정원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백지화 그리고 지금껏 협박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그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구성되는 정부 쪽 인사들과 대한의사협회가 그 대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켜보니까 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 좀 중간에서 뭐 중재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협이 지금까지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면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그게 협상 실마리가 풀릴까 이런 걱정은 들어요. 어떠세요? 그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역대급 투표율에 역대급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개원이들만 저를 지지한 것은 아니고 전공의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저한테 분명하게 그 바라는 성과를 가져오라라고 그 지지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의사협회는 그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 그리고 거의 뭐 사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뜻을 모아서 정부 여당과 이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 의대 정원 늘리는 데 공감하는 분들이 의료계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규모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년간 1000명씩 증원한다거나 5년간 뭐 500명씩 증원한다는 식의 이른바 절충안인데요. 네.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누이 주장했던 게 뭐 지금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수술 시기도 진단된 다음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진료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그 진료 수요는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봐도 입학식이나 뭐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의사를 늘린다라는 거는 그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 몇십 년간 정말 후진국 상태에서 뭐 벤츠가 그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손꼽히는 선진국이 된 것은 뭐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그 노동자분들이 그리고 그 기업자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잘 대우해 주는 정책을 써서 다시 한번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점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 정부의 2,000명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가 뭐냐고 이제 그 비판을 하고 계시듯이 그럼 감축을 뭐 어느 정도 500명이니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그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가 늘 그 주장을 했던 게 김윤 교수의 OECD 평균이 이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노령화 이런 얘기들도 하죠. 예. 노령화 논리도 이제 그 끌어다가 이제 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노령화 인구가 이제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서 뭐 이미 부정된 바가 있습니다. 뭐 헬시 에이징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하는 대로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의료 위기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있잖아요. 늘려야 하는 이유 중에. 네. 그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예. 환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개업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거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거든요. 정책 추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를 한 것을 오히려 그 선후 관계를 바꿔서 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회장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정부와 협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대한의사협회 전임 회장이 이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거리된 상태거든요. 네. 제가 5월 1일까지는 당선인 신분으로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전 그 의사 직역을 망라해서 그분들의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이 사태의 마무리도 그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협회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비대위원장 비슷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죠? 예, 제가 비대위 위원이기도 하고, 뭐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충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는데 문제는 없네요. 예.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만나서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화를 해라 추진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우선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에 나선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정을 내년 재정에 확충을 하겠다라는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근본적인 이제 디테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재정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정부의 그 복지부가 마련한 그 의사들이 또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일을 못하는 이유 자체가 법적 위험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너무 미비하고 그래서 여태 복지부가 그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도 뭐 몇 년을 그 상의를 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얘기한 정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본은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화에 나와달라고 했고 그런데 의사협회는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서 결자 해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꼭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겁니까? 이 사태의 그 근본적인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대통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의 그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폴리페서들 김윤 씨나 아니면 이번에 국민의힘 그 비례대표로 나온 안상훈 전 그 대통령 사회수석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 와중에 그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직서 제출했나요? 대략 뭐 40개 그 의과대학 중에 거의 빠짐없이 대부분의 이제 학교가 참여를 했고 또 대부분의 그 교수님들이 그 이미 사직서를 냈든지 아니면 낼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개원이들 집단 휴진 주도하겠다고 이제 밝히신 바 있고 총파업이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총파업이라는 거는 모든 의사들이 하자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제 총파업이라는 부분에 이제 전제 조건에 이제 그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총파업의 전제 조건은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그 대학 교수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수단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 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원이들이 집단 행동하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제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 예전에도 이제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정부가 이제 압박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반을 했었죠. 네. 근데 이미 지금 저희가 하겠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근무 같은 경우는 그게 비정상화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다거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의 문제가 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 그 의사 집단 행동이 전부 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정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서 이제 휴학 신청한 전국 의대생이 전체 절반에 이른다고 해요. 정부는 이제 동맹 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학을 계속 막을 경우에 장기 결석으로 인한 이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인턴 선생님들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반 사병 입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군의관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없다라는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군의료 전체가 망가진다라는 의미고 전체적인 그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도제 시스템으로 배우는 시스템인데 그 몇십 년간 누적된 그 체계 자체가 그 근본부터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한 후에 수술, 검사, 입원, 항암 치료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응급실 대기 시간 길어지고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거부당하면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환자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전공의들과 교수님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 그리고 환자들이 빨리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한 사업이 이제 시행 한 달 맞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 아래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뭐 그런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의정 갈등에 대한 이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 대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당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간호사가 의사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저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라는 고지를 그 환자한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의료 행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한 다음에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의료 대란으로 피해 보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희 의사들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라는 게 국민이 갈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데 그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국민께 전체 뭐 환자를 포함해서 전체 국민께 또 정부를 향해서도 꼭 이 말씀은 하고 싶다는 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벌써 이제 상황 자체가 뭐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를 떠난 전공의들도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디 그 택배업체 그 현장에서 일한다라는 전공의도 있었고 뭐 아이가 셋둘인데 지금 그 아기 케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라는 전공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지금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그 돌아가신 그 교수님까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그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 여당에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대화할 준비는 돼 있으신 거죠? 예, 정부가 충분히 바른 자세로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대화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재외국민투표는 어제부터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여제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르신부터 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까지 이 재외공간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교민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관위에 따르면은 어제부터 세계 115개국 178개 재외공간에 그 220개 투표소에서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열렸는데요. 선거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외 부재자와 국내에 주민 등록돼 있지 않은 국민인 그 재외 선거인 이걸 합해서 재외 유권자 수가 14만 7,989명입니다. 21대 총선보다는 한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일본에선 90 넘은 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을 찾아서 박수를 받았다고요? 예. 80년 가까이 도쿄에 거주 중인 94살 이두치 할머니인데요. 이른 아침 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 사무원 부축을 받으면서 기표를 완료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또 손뼉을 치면서 이제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대사관 영사부에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이 재외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두치 할머니는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하나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통일돼서 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도 주중 대사관 등 이 10곳에 설치된 투표소로 발걸음이 이어졌고요. 이 베이징 또 인근 수도권 투표소 역할을 하는 어쨌든 그 지금 비교적 베이징, 왕징, 뭐 우다오커우 이런 텐진시 이렇게 해서 대사관이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또 뭐 650km 떨어진 데서 투표하러 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공식 선거운동 오늘인데 어제 투표한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후보나 정당 관련 정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거주 국민들은 투표 전까지 이 지역구 의원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떤 공약을 펼칠지 알기 어려운데요. 국내에서는 투표일 전 그 유권자 가정으로 이제 뭐 정당이나 후보자 제출한 선거 공보물이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근데 이제 재외 선거인은 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에 그 거주하는 한 교민이 선거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메일이 오긴 하지만 투표소 위치와 절차 안내만 적혀 있고 실제 투표에 필요한 정보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나마 이제 선관위의 정책 공약 알림이 웹사이트에서 정당 정책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외선거가 시작된 이제 어제 27일까지도 후보자 개인의 공약은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눌러봤는데 공약을 준비 중 이렇게 문구가 뜨더라고요.
재외선거인은 후보 개인 홈페이지나 뭐 SNS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좀 이런 좀 수고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재외투표 신청했는데 사정 때문에 투표 못하고 이제 유권자들이 귀국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신청한 다음에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했으면은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귀국 투표 신고서 이걸 작성하면 됩니다. 이걸 들고 주소지에 이제 선관위에 방문 제출을 해야 하고요. 재외 투표 신청자는 사전 투표는 할 수 없고 대신 그 4월 10일 본선거 당일 귀국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도 후보들이 유세 다녔는데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예,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이제 거리 풍경인데요. 마이크와 확성기를 통한 이 후보자 연설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능하고요. 육성 연설은 밤 11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녹화 장비라고 이제 그 유세차에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도 한해서는 그 오후 11시까지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차량과 로고송, 각 당 선거운동원의 뭐 율동이라든지 벽보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게 이 사전 선거운동 기간과는 좀 다른 점이고요. 또 후보자는 언론 매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를 작성해서 이 선관위 제출하면은 이 선관위가 이제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또 매 세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공보물을 발송을 합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이렇게까지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구 안에 면,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이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리 다니다 보면 그동안 지금 정당 명의로 뭐 상대당을 비판하거나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선거 기간 중에는 이건 떼야 됩니다. 네. 근데 후보 개인에 대한 것만 걸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빨리 좀 어제까지 철거했어야 하는 겁니다. 네. 또 요즘 후보 홍보 문자 메시지 끊이지 않던데 이것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가능한 선거운동인가요? 맞습니다. 좀 받는 분들은 다소 불편하고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선거운동입니다. 오히려 유세 기간에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체 문자 메시지 발송에는 돈이 드는데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제 발송되는 그 비용 지출되는 비용은 선거운동 비용으로도 보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까지 막 문자 보낸 비용은 선거운동에 속하지 않아서 비용 보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부터는 생각보다 더 많은 문자 메시지가 곳곳에서 좀 날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NS 선거운동도 이제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어느 범위까지 허용됩니까?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거 가능하고요. 하지만 비방을 한다거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리는 것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선거 관련자가 아니어도 일반 유권자를 할지라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퍼나르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퍼나르기만 해도. 맞습니다. 네. SNS, 뭐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해도 안 되고요. 선거 캠프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꼼꼼히 여러 가지 사항을 챙겨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정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가 매주 목요일 마련한 코너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서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최근 급등한 건축비 상황과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건축비가 급등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비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건가요? 건축 공사비 지수는 20년 1월에는 117 정도 됐는데 지금은 150이 좀 넘기 때문에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수 전체가 30% 상승했다고 하면은 사실 크게 체감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비교하기 쉽게 평당 공사비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 이전에는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가 450만 원, 4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클린업에 올라간 사이트들 거의 전체의 평균 공사비는 800만 원이 넘어가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공사비가 거의 2배 올랐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네네.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 인상률이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 건가요? 네, 공사비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 공사비는 자재, 장비, 인건비 이런 직접 비용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간접 비용도 들어가게 되는데 자재비, 장비비, 인건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가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가 인플레가 안정화되고 자재비 상승률은 낮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가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해서요. 네. 인건비는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서비스 물가가 너무 끈적끈적해서 잘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좀 잘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최근에 또 다시 자재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 지수 관련해서는 약간 내려오기는 좀 요원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시하는 공사비에 대한 그런 원가 공개라던가 아니면 내역 공개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좀 전략적으로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수주를 꼭 하고 싶은 현장에서는 좀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수주가 이미 됐거나 아니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가지고 높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정말 상당한 공사비를 제시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그 공사비를 검증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검증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2019년에 그런 공사비 검증 요청이 당시에는 2건이었는데 작년에는 공사비 검증 요건 30건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조합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현장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에 이제 둔촌 주공 사태가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최근에도 공사비 갈등 때문에 재건축 사업장이 멈췄다. 이런 기사가 자주 눈에 띕니다. 네. 공사비 때문에 멈춘 사업장 실제로 많습니까? 네. 2년 전 둔촌주공 사태 때 공사비 갈등은 1조 1,0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예. 그거를 발주처인 조합이랑 시공사 간에 서로 악유가 있었고 그중에 9,000억 넘는 돈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그 부분을 검증하지 못하겠다 등등 하면서 이 건으로 공사 중단까지 갔었다가 결국은 공사비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로 이제 처리가 됐는데 그렇다고 뭐 건설사가 바뀐 것도 아니죠. 네, 건설사 뭐 바꾸게 되면은 종전까지 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면서 새로 들어와야 되니까 훨씬 더 오르니까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공사비 인상 그 시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조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건설사와의 그 공사비 인상 쟁송에서 진거가 됐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조합에게 공사비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특이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해달라는 요청이 폭증하게 됐고 그리고
공사비가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은 올해도 1월 1일부터 서울 은평에 있는 대조 1구역이라는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3개월째 공사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 사업장 역시 1,800억 넘는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잠실 쪽도 그렇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1, 2, 4지구도 그렇고 공사비 인상이 몇천억 레벨이 아니라 조 단위로 올라가는 사업장도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조합이나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시공사 최초 계약할 때 합의된 공사비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자재 원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오르게 될 텐데 계약 측면에서 보면 공사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기에 분쟁이 이렇게 계속되는 건가요? 네, 공사비 인상을 많은 분들이 물가적인 부분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건설 공사 계약은 관공사랑 또 일반 조합과 체결하는 민간공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네. 건설사들이 관급공사하고 민간공사를 대응하는 방식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인상 부분은 크게 보면은 물가가 변동해서 올라간 거가 첫 곡지고 두 번째는 추가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가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원안이 아니라 더 다른 안건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공사비가 인상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관급공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은 공사 발주 금액이 1,000억이면은 600억에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400억 부분은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설계 변경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관행이 수십 년간 있었기 때문에 관공사는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대응을 해왔고요. 그리고 관공사는 또 물가 부분도 되게 후하거든요. 원래는 사실 관급공사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대법원이 물가 인상 부분을 뭐 과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특약을 넣는 거를 그게 맞다고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국토부가 유권 해석 내주면서 특약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물가가 인상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물가 인상분이 그러니까 계약서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주면서 예. 그 다음부터는 매우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뭐 대법의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물가 상승 부분을 집어넣으면 그게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하고요. 그리고 발주처가 조금 어리숙하면은 건설사들은 얼마든지 설계 변경이라던가 추가 공사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결국은 정상 금액을 상당히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를 사실 그 영어로도 컨스트럭션 컴퍼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을 컨트랙터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컨트랙터라는 거는 컨트랙이 계약이니까 그 계약을 하는 계약 전문 집단을 그 건설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서 얼마든지 일반 민간 조합인 민간인의 그 집합체인 조합을 상대로 더 유리한 우위에 설 수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원가 공개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뭐 그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제법 있나 봐요. 네, 그게 최근 용산에서 재건축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뭐 4억에서 6억이었는데 네. 서초구에 있는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12억 더 달라. 1인당. 이렇게, 예. 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 이제 충격에 빠졌고요. 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택의 면적이 작긴 한데 31제곱에서 59제곱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6억 더 달라. 아파트가 4억 5천인데.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이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노원에서 그 정도 가격 되려면은 지방에서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현재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가 발전 전화국 부지 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도 공사비 증액 놓고 KT와 시공사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협의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집주인들이 모인 조합과 대형 시공사 간의 분쟁이 생기면 사실 조합이 협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KT가 개발하는 뭐 강동구에 있는 이스트폴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이 발주하는 세종시에 캠퍼스 짓는 사업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간 공사비가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 잘 안 되고 이러면은 그냥 공사 중단하겠다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법무법인을 끼고 있고 조합 안에 건설 공사 관련 기술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조합이 소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 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이 이제 사업 포기하거나 또 연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하려 해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일감 필요할 텐데 입찰 자체를 이제 피하는 건가요? 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잘 돼서 분양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 분양 대금의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건설사들도 분양 성패를 의식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거의 건축 공사비가 2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분양 경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좋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분양 경기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조합이 입찰 공고를 낸다 손 치더라도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본 다음에 거기가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지역은 뭐 시범 단지이고 중요한 단지니까 전략적으로 저가 수주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업장에서 만회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의사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데는 오히려 더 낮은 공사비를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잘 안 될 것 같은 데는 오히려 더 터프한 더 높아진 그런 공사비를 제공받는 상황이거나 아예 입찰이 안 되는 경우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아예 없으면은 재건축을 못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도 간 상황이에요. 공사비 인상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새로 시작하는 건 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좀 분양이 잘 되는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래도 아직도 승산이 있는 곳이 있고 지역 같은 데는 어렵다. 지역별 편차가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지금 분양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부터 미분양 수치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이 특히 확실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평균 주택 가격이 현재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하기에는 분양가를 막무가내로 높여받을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는 뭐 포항이나 울산 같은 그런 지역에도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34평 신축 주택의 공급 가격의 하단이 5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5억 원으로 분양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입찰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에 굉장히 적체가 되고 있고 반대로 서울은 둔촌주공 사례에서처럼 공사비 인상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결국 분양가를 높여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또 입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굴리는 현장이 있고 아닌 현장들이 있는데 그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매우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땐 좀 더 이렇게 지역별로 잘 보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건축비 인상은 재건축 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에도 영향 끼칠 것 같아요. 요즘 리모델링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은 거의 준초토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초토화요? 네, 원래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재건축의 대안으로 많이 추진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종전 용적률 대비 1.3배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300% 꽉 찬 용적률이라 하더라도 뭐 390% 1.4배를 받으면 420%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재건축 대비 용적률 인센티브로 자체 추진하는 현장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경기도에서 시범 선도 사업도 만들었고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근데 리모델링도 사실 재건축처럼 완전히 건축물을 다 깨지는 않고 골조는 남기지만 원래 새로 짓는 게 더 쉽습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어떤 부분 깨고 안 깨고 하는 게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사비가 리모델링 부분도 덮쳤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노후계획도시법을 만들면서 재건축을 좀 더 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던 그런 단지들에서는 공사비 인상과
그리고 리모델링을 상대적으로 덜 이제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겹쳐지면서 사실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장들도 다 멈춰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장은 재건축보다 더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오전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부분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비상소송 대책으로 우선 지하철은 총 202회를 징회 운영하고요. 출퇴근 혼잡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씩 연장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은 종착역을 기준으로 이 길 오전 1시에서 2시까지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도로도 평소보다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여유 시간 가지고 출발하셔야겠는데요. 북부간선 도로입니다. 종안분기점 방향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많이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죽전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판교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도 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1km가량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동탄분기점에서 오산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봄을 맞아서 콘서트며 스포츠 경기며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티켓 구입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표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부터 암표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는데요. 그다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콘서트 또는 이제 경기장 입장권 구입하려는 분들 많던데 표 구하기 그렇게 힘든가요? 네, 사실 뭐 개정법이 진행이 되고 나서 당장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죠. 근데 그래도 이제 불법이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가장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명우 씨 같은 경우 네. VIP석이 1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500만 원까지 치솟은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기 효자와 때문에 불효자를 가른다면서요. 그 표를 사주는 게. 네. 그나마 또 지역까지 내려가서 볼 수 있는 티켓을 구하면 그나마 효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최근에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정상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지금 암표가 돌고 있어서 여전히 좀 개정 공연법 이후에도 암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라는 네. 점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개정 공연법 콘서트 같은 공연뿐 아니라 이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도 적용된다는데 그 개정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티켓 부정 판매를 금지 이제 하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구매한 것을 판매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얘기고요. 애초에는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 공연법에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이 아니죠. 스포츠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제 문체부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서 지난달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매한 티켓을 판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매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따로 어디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 접근 가능성이 쉽다라는 건데 명령어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클릭을 한 번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예약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손으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예매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입력을 시켜놓게 되면 알아서 자기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웃돈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팔리지 않은 티켓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노쇼라고 그러죠. 그렇죠. 좌석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자리를 갖지 못하고 또 이제 표가 사표가 되니까 사실 가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씁쓸한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가수 장범준 씨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공연이 취소가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예 공연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표를 판매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쨌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공연 안표 신고는 2020년에 359건에서 2022년에 무려 4,244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억눌리셨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그걸 이제 부당하게 이용하는 안표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안표 행위 일일이 잡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왜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크로 방지 시스템을 계속 지금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근데 개발을 할 때마다 우회에 접근하는 매크로 프로그램들이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안표상 개개인이 계정이나 아이디를 옮겨서 거래하거나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매크로심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이처럼 개정 공연법에 빈틈이 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행 경범죄 처벌법 경우에 오프라인 안표 거래만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표에 관련돼서 관련법은 경범죄 처벌법인데요. 여기 어떤 규정이 있냐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여기에서 대면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SNS상으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안표 거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서 대량으로 매집을 하죠.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상에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경범죄 관련 처벌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현업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스포츠 경기 쪽 한번 볼게요. 그 스포츠 경기 쪽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유현진 씨가 등판하는 소식이 이번에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와 LG 개막전. 이때 일찌감치 매진이 됐는데 매진되자마자 안표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못 구해서 발길을 돌리는 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 호객행위라는 안표상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가 9,000원인 외야석은 3만 원, 2만 2,000원인 내야석은 5만 원, 5만 3,000원인 테이블석은 10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여전히 이렇게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현장에서 안표를 파는 것 외에도 경기 시작 전 온라인상에서 예매한 표를 취소하는 동시에 구매를 하는 꼼수를 쓰는 안표상도 적지 않아가지고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규제가 정말 유명무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 이용 여부보다 안표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일부 업계 얘기입니다만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안표 거래하는 사람이 많게는 20%밖에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개인들이 표를 구해 가지고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형상. 그러니까 풀미 마케팅 내지는 재테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정 세력뿐만이 아니고 개개인들이 웃돈을 던져서 표를 파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면 안표 자체를 불법화해야 된다는 것이 공연계나 스포츠계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웃돈 던져서 파는 것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고 다른 누군가의 문화 향유를 박탈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화계의 이제 공통된 목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부산 기장군의 한 건널목에서 우회전하던 대형 버스가 횡단보도에 들어오던 자전거를 덮쳐서 중학생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KBS가 그 현장을 취재해 보니까 사고 현장에선 여전히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차로에서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이 같은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3월 28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